반갑습니다. 피곤하시죠? 집에 빨리 가고 싶죠? 아, 뭐 솔직한 거 좋은 거예요. 자, 제가 사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클리커로 넘겨야죠? 오케이. 아, 지요. 제 맥북 연결할래요? 아니, 이거는 안 나오면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오케이. 자,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아까 우리 유 목사님이 제가 미학과를 졸업했다는데 서울대학교 미학과 학부 대학원을 마치고 신학 공부를 하고 94년도에 FOB, 그렇죠? Fresh off the 비행기로 이제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계획은 한국을 돌아가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였는데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인 노스 센트럴이라는 동네, 템플 대학교 건너편 동네입니다. 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고 1년 후에 2004년쯤이었는데 그해 봄에 필라델피아시 경찰청에서 마약 사범 급 단속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 체포한 게 137건인데 하필 137명을 체포한 것 중에 저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새들어 살던 집이 여기 지금 창살이 있는 이 집 길가에 면한 2층 요방이에요. 이날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5분 후에 집에 왔는데 옆집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하고 여기 이제 주차된 차를 가리켜서 봤더니 뒷자리에 이 세 분이 나란히 앉아 있더라고요. 이제 정황을 파악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라는 뭐 보스턴 글로브에 해당하는 신문을 이제 받아봤는데 로컬 섹션을 넘겼더니 이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정겨운 골목, 왠지 낯익은 얼굴 그러고 봤더니 오 마이 갓, 그렇죠? 저희 집 앞이에요. 우리 옆집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다. 그렇죠? 미국 산지가 좀 된 여러분들은 사진 하나를 딱 보면 제가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그냥 감이 딱 오시죠. 저희 동네는 2006년 센서스에 의하면 주민들의 94%가 흑인인 동네입니다. 그 주민들의 44% 정도가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100% poverty level, 우리로 말하면 극빈자 수준보다 낮아요. 성인 25세 이상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장 혹은 GED를 가진 사람이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혹은 잡을 갖고 싶어도 잡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 건물 중에 이렇게 빈 채로 버려져 있는 게 4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동네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빈 집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집도 빈 채로 버려져 있었고 지금 여기 보시는 지붕이 내려앉아서 하늘이 내려다 들여다 보이는데
벌써 이 건물은 몇 년 전에 시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철거를 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건물이 붕괴를 한 겁니다. 아까처럼 지붕이 없어진 상태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비가 내려서 건물이 젖고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녹았다. 이거를 10년, 20년, 30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빈민가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동네 홈리스 피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홈리스 피플은 없는데 그 대신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스쿼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단 거주자인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이제 집이 비면 먼저 시에서 나와서 그 집에 이렇게 판자를 다 붙여서 사람들이 무단 침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돈이 될 만한 걸 다 가져가요. 그래서 뭐 그 주물로 만든 라디에이터, 그 다음에 파이프, 전기 배선, 심지어는 뭐 창문 문까지 다 뜯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시에서 전기, 가스, 수도를 끊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볼드업을 한 건데 거길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난방 없죠? 전기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불 떼서 이렇게 몸을 녹이는 거고 여기 있는 이거를 알면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콜트 45 그 델리 리커스토어에서 하는 아주 싼 술입니다. 그러니까 폭탄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싸게 만든 이 술을 마셔서 자기를 이제 취하게 만들어서 그냥 감각이 마비나서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다가 한파가 오면 얼어 죽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 동네를 걸어 다녀 보면 이렇게 인형이 쌓여 있는 게 가끔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동네 사람들은 메모리얼, 추모비라 그래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 서너 명이 길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친구들이 뭐 하는 거죠? 근무 중입니다. 근무 중. 이 친구들의 주머니에는 이제 마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필요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딱 오다가 저쯤에 이 친구들 있는 걸 보면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커브 사이드로 가까이 딱 오면 이 친구들이 이제 그걸 알고 뭐 필요하세요? 뭐 몇 개 얼마 해서 30초 만에 혹은 15초 만에 이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찍기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순직을 한 거죠. 너무 심했나? 그러니까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약 판매 대금이 해결이 안 돼서 총에 맞아 죽었거나 아니면 여자친구와 엮인 문제.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마약을 팔고 있는 이 청년들은 소위 마약 거래를 하는 범죄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동네 주민들한테는 이 친구들이 마약을 파는 범죄자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손자요, 삼촌, 형, 사촌, 보이프렌드, 허즈번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죽으면 며칠 후에 동네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prayer vigil,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인형을 하나씩 가져와서 그 청년에 대한 추모를 하고 한마디씩 덕담을 합니다. 만약에 죽은 청년의 이름이 제임스였다면 제임스 너는 정말 내게 소중한 손자였어. 너는 정말 나의 좋은 아들이었지. 형은 참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메모리얼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메모리얼이 생기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이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3주나 4주 후에 유족들이 충분히 애도를 표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스스로 이거를 치웁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게 벌써 7, 8년 전인데 지금 여길 가면 요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유가 셋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이제 마약에 손을 떼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없거나, 두 번째 감옥에 갔거나, 세 번째 죽었거나. 그렇죠. 가끔 저희 동네에서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요 건물이 3층짜리 로우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것 같아요? 네? 전구는 아니죠. 뭘 것 같아요? 달도 아니고 헬리콥터예요. 헬리콥터. 서치라이트를 켜고 지금 도망가는 범죄자를 쫓는 헬리콥터인데 이게 얼마나 낮게 떴는지 짐작이 가시죠?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전쟁터 같은 헬리콥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끔 들리는데 10분이 지나도록 안 떠나고 있는 거야. 제가 사는 집이 여기서 문 3개 요 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겠죠? 나왔더니 헬리콥터가 떠 있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갖고 이때는 이제 그 셀폰 사진기 나오기 전이라서 사진을 찍었어요. 자, 저희 동네는 필라델피아에서 뭐 두 번째로 가난한 동네면서 또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필라델피아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대도시 중에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도시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2007년 한 해에 406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또 신문사에서 친절하게 이런 저희 동네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있는 점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 몇 달 동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점이 바로 이 점들입니다. 처음 사진에 나왔던 제가 새들어 살던 집은 여기쯤이고요. 제가 2009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동네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검은 동네에서 굉장히 가까워졌죠. 자, 한번 그 어떤 일이 있는지를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Philadelphia police say at least 32 shots were fired in a North Philadelphia double shooting that left a man dead and sent a woman to the hospital. It all happened late last night here in the 2100 block of North Uber Street. Police say the woman was an innocent victim caught walking into her home. Action News reporter Chad Pradelli live at the scene with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Chad? Monica, another innocent victim caught in the gunfire. It happened just behind me on those steps. Police are alarmed by the number of shots and believe they have 2 gunmen on the loose. Bullets have no names, and when people fire these shots, you never know where they're going to go. Police say it was an execution-style murder on the 2100 block of Uber. 2 men ran up and unloaded 36 shots on 24-year-old Christopher Green outside his home. A neighbor got caught in the gunfire and suffered a bullet wound to the leg. She's actually just walking into the house, a hard-working female, 46 years of age, worked in the same job 20 years, is a mother of 2 children, and a very nice lady that was just walking into her house and got struck by gunfire. There was some silence, and after a few minutes, I heard crying and people yelling. Neighbor Taeho Lee says this is a neighborhood on the upswing with many homes. Relatives of the woman shot say the bullet went through a bone. 10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는 블락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월요일 밤 11시 40분인데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 뭐 총소리 자주 들리는데 이날 딱 들었는데 저희 블락에 분명히 제가 생계 20발인데 경찰에 의하면 36발의 총알이 이제 발사가 됐습니다. 희생당한 청년은 저희 블락에 사는 청년이었고 제가 알고 지내는 크리스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사고고 경찰에 의하면 2명이 권총으로 36발을 거의 대부분 희생자의 얼굴에다가 명중을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처형 스타일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거죠. 이 친구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뭐 즉사를 했고, 그런데 이제 더 비극적인 사실은 그 자리에 그해 여름에 저희 캠프에 참석했던 3학년짜리 초등학생 사촌 동생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촌 형을 찾아가서 아마 테레비를 보고 있었겠죠? 뭐 크지도 않은 방에 테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발로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서 삼촌을 다짜고짜 총을 36방을 쏴서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만
상상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 소리, 화약 냄새, 그리고 그 외에 끔찍한 일들, 그걸 현장에서 목격해야 했던 애가 받았을 트라우마가 어땠겠습니까? 끔찍하죠. 비극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할머니가 제가 사는 블락 바로 옆 블락에 사세요. 가난하지만 참 훌륭한 분인데 이 할머니가 자기 손자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으로 실신을 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일 겪은 사람 한 분도 안 계실 거고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도 이런 일 겪은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저희 동네 아이들에게, 저희 동네 주민들에게 이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에요. 저희 교회 교인 한 분이 저희 동네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고등학교에 스쿨 카운슬러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세션에 아이들한테 혹시 거기도 이제 당연히 학생들의 99%가 흑인이죠. 물어봤대요. 여기 혹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손을 아무도 안 들더래요. 근데 통계를 보면 이 동네가 굉장히 트라우마가 많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잠깐 고민하다가 질문을 바꿨어요. 혹시 이 가운데 총기 사건을 목격했거나 총기 사고로 가족 중에 누구를 잃었거나 총기 사고를 뭐 하여튼 경험한 사람 손 들어보니까 손을 다 들더래요. 이 아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자기들은 트라우마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게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은 계속 폭력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살인사건이 많아서 얼마 전까지 저희 동네에는 이렇게 묘비를 만들어주는 가게가 있을 정도로 사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어디 딴 나라가 아니라 미국, 그것도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필라델피아는 저쪽 센터시티고 제가 사는 동네는 어쩌면 소위 제3 세계 혹은 난민촌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2003년도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이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잠시 제 이사 간 집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는 집이 지금도 이제 세대로 사는데 제가 2009년부터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사했을 때 주인이 워낙 바빠서 1층이 아직 미완성이었습니다. 뭐 제가 사는 그 2층 방은 뭐 괜찮아요. 창문에서 좀 바람이 세긴 하지만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가서 처음 시작한 거는 동네를 청소하는 겁니다. 빈민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빈민가의 특색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쓰레기가 아무데나 있고 빈 땅에는 그냥 쓰레기 더미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락을 청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갖고 안 돼요. 아침에 쓸고 점심 먹기 전에 쓸고 또 나가면 또 쓰여 있고 자기 전에 나가면 또 있습니다. 하루에 3번, 4번을 쓸고 한 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면서 동네 이웃들이 깨끗한 걸 이제 보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한두 사람 같이 빗자루를 들고 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목이 깨끗해지면서부터 저는 이제 그 가든이 없으니까 화분을 이렇게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화분이 있으니까 보기 좋다고 자기들도 달라 그래서 하나둘씩 나눠줬고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에는 이렇게 특히 제 집 주변으로 이렇게 화분을 놓는 이웃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웃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저도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2006년부터는 제가 살고 있는 지금 블락을 맡고 여름에 한 달 동안 썸머 캠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6살부터 15살까지 아이들을 모았고 보통 평균 140명 정도의 아이들이 등록을 해서 처음에는 5주를 하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고 2014년부터는 4주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Now I got it. Now I got it. Happy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y will be the kingdom of heaven. Happy are the meek, for they will be sons and daughters of heaven. Let us pray. Hold your hands. Close your eyes. Jesus, I pray that you will allow our friends to learn from you, to forgive. I didn't come at the right time. I just came here. What do you think of camp so far? I think it's mostly a little better in some kind of way than other schools. How so? Because you get to camp outside and play. Have fun. This is fun because they talk about God and Jesus, and they go on trips still, and they still have a side of them where you can have fun and not too strict. The other camps, they be like, sit there, do your work. I be like, oh my God. What's your name? You say the picture. Shakira, Kira, Bobera, Banana, Fana, Fofera, me, my... 네, 그래서 2006년부터 매년 여름 저희 동네 이 블락을 맡고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아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율동을 같이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스테이트 파크에 있는 수영장을 같이 가고 필드 트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는 서머 캠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뭔가 호기심을 갖고 약간 경계도 했던 이웃들이 캠프가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이제는 매년 온 동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 손꼽아 기다리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 내년에도 캠프 하죠? Do you want it? 그러면 이제 Of course I do. 그러면 If you want, we'll have camp. 그쵸? 동네 어른들도 내년에 캠프 하죠? 네.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하죠? 네. 그래서 정말 1년 내내 기다리는 동네 잔치가 됐습니다. 2006년 첫 캠프를 할 때였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캠프를 길에서 하니까 여름에 더울 때는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 둘째 주에 그 저희 동네에 있는 그 마약 딜까 저희 골목 코너에 있는 딜러들 중에 그 열 몇 명의 이제 그 리더 되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이 인사를 받고 약간 긴장을 한 채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친구인데 인사를 하길래 조폭 영화 보면 왜 조폭들이 시비 걸 때 가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일단 인사하고 시비를 걸죠. 그래서 긴장을 약간 했는데 그러더니 저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고맙냐 했더니 저희 캠프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 두 애가 있었는데 자기 조카,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의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근데 캠프를 너무 좋아한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캠프를 와서 너무 좋아한다고 고맙다 그러면서 목사님 필요하신 거 있으면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 번 더 I mean it. If you need anything, feel free to let me know.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한 다음에 진짜 괜찮다고 이제 보냈어요. 그 다음 주에 굉장히 날씨가 더웠어요. 그러니까 80도, upper 80, lower 90 되는 날씨였는데 그 친구가 큰 그 검정 그 쇼핑백 2개를 들고 와서 제 발 앞에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날씨가 더워서 그 발런티어들하고 애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간식으로 드시라고 팝시클을 사왔대요.
제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ethical, 그쵸? 왜냐하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알잖아요. 약 판돈은 약 판돈. 이거 간식을 받아도 되나? 뭐 한 10초 고민하다가 땡큐 그러고 받았어요. 그래서 간식을 이제 다 줬습니다. 그 해 말에 그 친구는 이제 감옥에 갔어요. 진짜 감옥에 갔고, 그 다음 해에 폴이라는 친구가 이제 거기 이제 두목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폴은 제가 이제 알고 지내던 이제 친구인데, 캠프하기 한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캠프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뭘? 그랬더니 제가 애들한테 다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했는데, 야 다음 주부터 캠프 하니까 니들 절대로 얼쩡거리지 말고 혹시 누가 와서 헛짓하면 니들이 알아서. 그래서 애들이 다 그러기로 했다고.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땡큐. 왜냐하면 뭐 짐작하시겠지만 저희 동네는 경찰서장이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이 친구 한마디 딱 하면 이제 쫙 되는 그런 분이. 정말 고마워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약간 개면쩍어 하면서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 했더니 자기 아들이 초등 3학년짜리 폴이라고 있는데, 폴 주니어, 폴이 있는데 걔를 캠프에 보내도 되겠냐고. 등록시키고 보내라고 했더니 고맙다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제가 철이 없어서 5주를 캠프를 할 때입니다. 그때 5주를 하는 동안 매일 아침 폴의 여자친구가 하얀색 벤츠에 폴을 태워, 자기 아들을 태워가지고 딱 데리고 우리 그 블락 입구에 딱 내려주고. 그래서 5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무 일 없었죠.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무 일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폴 같은 친구도 사용해서 우리 캠프에 기도로 고용을 해주셨다. 자, 저희 캠프에 그 굉장히 그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오셔서 뭐 매년 같이 경험을 하셨지만, 캠프 하면 한 가지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목사님 비 오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길에서 하는데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 인도어 스페이스가 없는데. 그래서 제 대답은 항상 비 오면 캠프 못 하죠가 대답입니다.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캠프하는 동안에 비가 와서 캠프를 못한 날이 딱 사흘밖에 없습니다. 동부 여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비 와서 못한 적이 딱 사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긴 왔어요. 심지어 올 여름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수요일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갑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스쿨버스를 미리 리저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리저브를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아침에 일기예보가 그날 비가 오고 오는 정도 와야 썬더스톰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뭐 버스는 예약을 했고, 근데 아침에 이제 10시에 버스가 오는데 9시 반 50분이 됐는데 날이 이제 흐리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게 취소를 하나? 취소를 하면 이제 벌금만 내면 되는 거고, 버스가 오면 요금을 다 내야 되는 거야. 고민을 하다가 뭐 비 오면 그냥 라이드 잘하고 애들 집에 보내면 되고, 안 오면 수영장 가는 거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이제 우리가 찬양을 일단 하고 기도하고 이제 버스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이웨이를 딱 타는 순간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쏟아졌냐면 와이퍼를 제일 빨리 했는데도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렇게 1시간을 비가 왔어요. 그리고 수영장을 딱 들어갔는데 파킹랏에 들어가는 순간 비가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점심을 먹이고 수영장에 딱 들어갔더니 하늘이 개고 해가 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스태프들하고 발렌티어들이 한 말이, 버스마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자마자 선생님들한테 우리 기도해요. 그래서 애들이 God, can you please stop the rain? Please, we will appreciate very much.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와서 비가 그쳤더니 애들이 다들 God is good 그랬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 하나님이 유머 감각이 정말 뛰어나십니다. 수영장에서 이제 2시 15분에 저희가 떠나야 돼요. 2시 15분에 이제 애들을 다 옷을 입혀서 버스를 딱 태웠는데 비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하이웨이를 딱 탔더니 아까보다 더 심하게 쏟아지더니 집에 왔을 때 비가 또 멈췄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와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쵸? 저는 정말 그게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 사진을 보면 굉장히 티 없고 맑은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떤 역경에서 자라는지 여러분들은 상상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을 합니다. 한 번은 저희 발런티어가 20대의 엄마가 데리고 온 4명의 아이를 등록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제 말에 이 담긴 의미를 이해하시죠? 죄송한 얘기지만 20대 남편은커녕 남친도 없는 자매들이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20대인데 애가 4명이에요. 그래서 받아 적었어요. 이름을 적고. 그래서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하고 자, see you next week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보니까 4명이 last name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인 2세 자매는 굉장히 순진하게 자기가 잘못된 줄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서 너희 형제지? 저분 너네 엄마지? 근데 왜 4명이 last name이 다 틀려 했더니 애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아빠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명의 보이프렌드들 중에 지금 이 여자친구랑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남자가 하나도 없다. 4명의 시블링이 라스트 네임이 다 다른 경우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3명, 4명의 그 아이들이 아빠가 2 이상인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올 여름에 온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친해지면서 발런티어들하고 이제 자기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는 그 형제가 10명이래요. 10명인데 엄마가 자기 10명의 형제들을 자기가 이제 거의 막내인데 어릴 때 엄마가 다 버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아이들을 어떤 분은 하나씩 데리고 다 살고 있고 지금 얘가 사는 할머니도 친할머니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할머니예요. 워낙 어려서 헤어져서 얘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할머니가 얘기를 해줘서 그렇다는 것만 알았는데 그래서 얘는 테라피를 받느라고 일주일에 2번씩 테라피를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캠프를 하는 동안 테라피를 갔는데 얘는 들어오고 저기는 누가 나오는데 딱 보는 순간 드라마에서 왜 헤어진 형제인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처음 딱 보는 순간 한 거 있죠. 그거가 있었대요. 얘도 딱 보니까 자기 형제인 걸 알겠고 저 친구도 자기를 보는 형제인 걸 아니까 다들 멈칫하고 말은 못하고 그랬는데 걔도 테라피를 다니고 얘도 테라피를 다니고 어떤 아이는 자기 아빠가 최근에 자살을 해서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는 아이들도 있고 한 번은 저랑 친한 할머니 댁에 한번 그냥 뭐 들렸어요. 들렸더니 그 할머니가 손주가 4이었는데 다음날 2명을 데리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형을 살고 있는 맥시멈 시큐리티 프리즌에 면회를 간대요. 이제 4명인데 2명밖에 안 데려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을 해서 도와주려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없는 저희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프라이빗 밴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맥시멈 시큐리티 프리즌은 시티에서 보통 3시간, 4시간 떨어진 굉장히 리모트한 시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밴 서비스가 1인당 한 100불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나는 할머니가 그 요금을 다 못 내서 둘만 데려가는 줄 알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서 쟤네들 둘은 왜 안 데려가세요? 물어봤더니 아빠가 다르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애가 태어났어요. 그 어렸으니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자라다가 어느 날 아빠라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는데 아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 어디 갔어 물어봤더니 엄마랑 할머니가 그냥 아빠 어디 갔어 이러다가 어느 날 좀 더 커서 뭐 초딩 정도 됐을 때 팀 아빠 보러 갈까? 아빠 보러 갈 수 있어요? 그래. 간 데가 맥시멈 시큐리티 프리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 해본 사람들은 뭐 경험이 있겠지만 저는 그 면회도 하러 몇 번 갔고 설교도 하러 몇 번 갔었는데 맥시멈 시큐리티 프리즌은 죄 없는 사람도 굉장히 들어가면 굉장히 좀 기분이 그래요. 일단 뭐 금속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서 혁대도 풀러야 되고 종이도 있으면 안 돼. 일단 들어가기 전에 검사가 굉장히 삼엄하고 그래서 괜히 주눅이 들고 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이 전기로 열리는 육중한 문을 여러 개를 지나갑니다. 그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죄수복을 입은 아빠를 처음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그 트라우마가 어떻겠어요? 프리즌 미니스트리 하는 분들 가운데 그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미니스트리를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그 심한 경우지만 한 맥시멈 시큐리티 프리즌에서 3대를 만난 적이 있대요. 할아버지가 10대 후반에 여자친구를 임신시켜 놓고 싸우다가 사람을 쏴 죽여서 그렇죠? 그래서 애 얼굴도 못 보고 맥시멈 시큐리티 들어가고 그렇게 아빠 없이 태어난 아이가 빈민가에 태어나서 뭐 하이스쿨 드롭아웃하고 또 여자친구 임신시키고 약 팔다가 누구를 죽이고 들어가서 어이 누구씨 당신네 동네에서 누구 하나 왔네? 했더니 따져보니 자기 아들이야. 20년 후에 누가 또 들어왔는데 따져보니 손자요 아들인 경우가 자주는 없지만 가끔 있고 2대가 감옥에서 만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다는 거예요. 가난을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물질적 결핍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줘야 된다고 옷을 줘야 된다고 혹은 그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서 집수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 필요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가난의 정말 무서운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가난하면 꿈을 잃어버립니다. 꿈을 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가난하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캠프를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물어보면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 대답이 똑같아요. 남자아이들은 나 커서 미식축구 선수, 농구 선수, 힙합 가수, 뭐 농담으로 갱스타. 여자아이들은 나 커서 뭐 되고 싶어요? 그러면 가수, 모델, 헤어 디자이너, 엄마. 우리 한국 자녀들이 이런 얘기하면 당장 이거 될 거야. 그치? 그리고 당장 뭐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뭐 권사님이건 상관없이 일단 야이 XX가 나갈 겁니다. 너 미쳤니? 너 죽고 나 죽자 이럴 텐데 저희 동네 아이들에게는 그 이상은 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워낙 가난에 대몰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노력했던 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꿈을 갖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회복을 해야 돼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 내 삶이 의미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일단 흑인은 세컨더리 시티즌이죠. 인종차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흑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만 받는 게 아니라 저희 동네 주민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흑인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흑인이라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에 성공한 흑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스턴 주변에도 흑인 중산층들이 꽤 있습니다.
그 흑인 중산층들은 빈민가에 사는 저희 동네 흑인들을 정말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저는 그거를 직접 목격을 했어요. 자, 그러니 흑인이라고 백인에게 무시당하고 또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같은 흑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이 빈민가의 흑인들은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말 자기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정말 존귀한 존재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말로 한 게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캠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직접 느껴서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캠프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무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값없이 거저 받은 기 때문에 그렇죠.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싼 게 아니죠. 가장 고귀한 거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혜를 받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아이들이 자기 눈높이에서 God is good 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랑을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전해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캠프를 계속하면서 아이들이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몇만 불 예산이 소요되는 이 캠프가 이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저희가 캠프에 신청한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매년 왔던 자원봉사들이 또 돌아와서 반갑게 그동안 지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 줍니다. 이제 저희 동네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물어보면 아이들의 대답이 이제는 바뀌어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 선생님이 되고 싶은 아이들, 건축 설계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 커뮤니티 액티비스트가 되고 싶은 친구들, 혹은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여자아이도 이제는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동네 어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은 워낙 사는 게 힘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그런 길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들 중에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끔 동네 주민들 중에 저를 불러 세워놓고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이번에 우등상을 받았다고, 이번에 월반을 했다고 자랑하는 거를 제가 보게 됩니다. 어떤 엄마는 자기 그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북웜 챔피언이 됐다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꿈을 꾸면서 부모들도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은 대학은 자기도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가장 큰 꿈 중에 하나는 대학에 가서 저희 썸머 캠프의 스태프로 저와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캠프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4년 제가 이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캠프하는 골목이 바로 이쪽이니까 바로 길 건너입니다. 이 건물은 100년 정도 된 건물인데 지난 30년 동안 빈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사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 건물 옆에 있는 빈 땅 2필지도 같이 샀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제 펀드레이징을 해서 이 건물을 수리해서 1층에 사역센터를 마련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1년 내내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이 건물을 구입하고 동네 주민들에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자 정말 그들이 자기 일처럼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건물은 낡아서 쇠락해가는 빈민가의 이 슬픔과 아픔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이 건물이 수리가 돼서 아이들과 주민들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 빈민가의 가난한 이웃들을 잊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징표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겨울에 이 건물에서 뭔가를 좀 하느라고 저 문을 열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주민이 저를 보더니 이 건물 뭐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건물을 수리해서 커뮤니티 센터처럼 해서 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애프터스쿨 프로그램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서영 공부도 할 예정이라 했더니 이거는 영어로 해야 돼요. 그리고 19금인데 이해를 하고 있어요. What? You're gonna build FING Community Center? You got it? 그러더니 pardon me, my language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미안할 필요 없다고 내가 당신이 얼마나 excited 했는지 내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it's okay. 그렇잖아. 얼마나 excited 했으면 F-word를 써가면서 What? You're being 커뮤니티 센터 그랬잖아요. 자, 이제 뭐 한 5분 남았죠? 네, 5분 남았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대부분 이제 청년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흔히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서울대를 나왔는데 왜 그런 데서 사세요? 굉장히 많이 포기하셨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항상 대답이 나 포기한 거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선택한 거죠. 그렇죠? 포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저는 포기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거를 선택한 거예요. 제가 서울대 83년도 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들 중에는 한국에서 이제 지금 제일 잘 나갈 때예요. 뭐 국회의원, 대기업 대표이사, 대학 교수, 뭐 부장판사, 부장검사, 뭐 대기업 이사 굉장히 많습니다. 잘 사는 친구들도 있고 뭐 권력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울 게 없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을 가면 그 친구들이 항상 저를 만나주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저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보셨지만 저는 아직도 저런 집에 새 들어 살고 있고 지금까지 저는 풀타임 페이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펀드레이징을 해서 어떤 달은 1,500불, 어떤 달은 2,000불, 때로는 그것도 안 되는 돈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밥을 굶어본 적은 없고 뭐 렌트를 못 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밥 먹고 잠잘 수 있고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라는, 오늘은 또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이루어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가 제게 참 기쁨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도 있고 넌 크리스찬도 있지만 그들의 눈에 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많은 제 친구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이루었지만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허함밖에 없고, 그거를 해소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꿈이 있고, 그리고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분인 거 제가 압니다. 심지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이 지금 3명이 버클리에 유학도 왔어요. 꿈이 있으니까 온 거죠. 나쁜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삶과 나의 커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꿈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펙을 쌓고 돈 더 많이 벌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그런 꿈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산 사람의 입장으로 제가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그리고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삶의 현장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삶의 현장에서 여기 계신 자매 형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리뉴를 통해서 모인 이 젊은이들이, 장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